안녕하세요. 오늘도 1일 1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1일 1식 생활로 몸이 달라진다. 이 말을 하기에 앞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그 반대적인 말도 있죠. 가장 이타적인 것은 가장 이기적이다. 근데요, 이 두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두 개의 요소들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이다라는 말에서 사실은 우리의 먹거리 내지는 나의 건강, 이거를 잘 챙기는 것이 남에 대한 큰 배려라고 저는 생각돼서 오늘도 역시 1일 1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내 자신을 위해서 힘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남에 대한 큰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그 소비, 윤리적 소비가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행위가. 나부터라는 말, 이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글을 쓰신 분도 계시잖아요. 자, 작은 것에서부터 혁명은 이루어집니다. 지구 살리기 운동에서 우리가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의 식생활 개선이 지구 살리기 운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고기를 즐기시는 분들 조금씩 줄여가시고 그거를 그 육류를 먹는 것을 조금씩 줄이면서 멈출 수만 있다면 이 지구 살리기 운동의 엄청난 큰 일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정직하다. 덜 먹으면 확실히 빠진다.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시작한 지 사흘째에 체중계에 올라가 보라. 반드시 1에서 2kg은 줄어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허리의 군살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는 것을 실감하면 당신은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절대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분들 잘 자신의 하루를 체크해 보세요. 하루 한 끼 식생활의 하루 흐름. 자, 이제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실천해 보자. 아마도 당신은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할 것이다. 공복을 견딜 수 있을까?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는 않을까? 건강이 나쁘진 않을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런 불안감을 안고서는 이 새로운 식생활을 단 하루도 이겨내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이 안심하고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당신의 몸에 일어날 굉장한 변화를 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하루 한 끼 식생활의 첫째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위가 거북하고 식욕이 없으면 일단 껌을 씹는다. 또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우엉차를 마시는 것도 좋다. 단, 커피나 녹차를 마셔서는 안 된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커피나 녹차는 카페인이라는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칼로이드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독성 물질이다. 그렇다면 부교감 신경이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부교감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릴렉스입니다. 어떤 내 몸속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교감 신경이거든요. 근데 그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칼로이드는 그 알칼로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커피나 녹차, 즉 카페인이 함유된 차라고 하죠. 그것을 안 먹기, 안 마시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널린 게 카페잖아요. 카페에는 항상 있는 게 커피고요. 정말 옛날에는
커피를 마시는 게 지성의 심볼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지성인이면 공복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지성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이 풍요 속의 빈곤, 주변에 널린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널린 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자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의 자생력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로 마이너스 건강법이 필요한 때임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널린 것들을 잠시 멈추고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건강법을 강추드립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구토와 현기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아침 출근길에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쓰러지는 여성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대부분 공복에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서 저혈당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아예 습관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점심을 과다 섭취함으로 인해서 하품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 하품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부분 커피를 마시죠. 이거 우리 몸에 병도 주고 약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중용을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양을 확 줄이시던가 아니면 점심을 섭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에 몸에 좋은 통밀가루로 만들어진 내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귀리 같은 거 슈퍼푸드라고 하죠.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몸에 그 자극도 덜 주면서 몸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틈틈이 만드셔서 그 밥 대용으로 드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쓸데없이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없고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그러면 이제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지만 공복감을 참기 어렵다면 쿠키와 주스 정도는 먹어도 된다. 근데 시중에 파는 주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중에 파는 주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로 레몬차에 레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각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설탕. 여기 작가는 이 의사는 분명히 얘기하죠. 소금, 설탕 조절해야 된다. 먹지 않아도 된다. 동물들한테 우리 배울 거 많습니다. 동물들은 절대로 소금을 치지 않고 먹죠. 또 설탕을 쳐서 먹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파는 주스보다 차라리 주스 먹기 힘들다. 그러면 방울토마토를 사셔서 방울토마토를 베이킹소다에 한 몇 분 담가 놓으셨다가 빼서 그런 작업들이 힘드시면 집에서 작업하셔서 그거를 물기를 빼서 그걸 들고 다니셔서 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드셔도 되고 또 토마토를 시간이 있으시는 분들은 살짝 데쳐서 썰어서 가져가셔서 드셔도 되고 거기다 올리브오일을 뿌려주시면 더 좋겠죠. 소화흡수율도 높고 그런 식으로 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정도는 식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너무 엄격하게 하지 않는 것도 나구모식 건강법의 하나이다. 나구모식은 뭔지 모르겠네요. 점심 식사는 습관적으로 먹지 않는다. 물론 꼬르륵하고 배가 울리면 먹어도 좋다. 그런데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도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꼭 사람들과 함께 식당에 갈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점심시간에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블로그를 하면서 보내면 여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 점심때 과식을 하면 졸음이 밀려온다. 혈당치가 단숨에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때 당독성이라고 해서 당이 혈액 속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혈관 안쪽의 세포를 파괴하거나 혈관을 막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졸음을 쫓기 위해 진한 커피를 여러 잔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데
이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는 행동이다. 그야말로 죽음의 협곡을 향해 돌진하는 꼴이다. 점심을 먹고 졸음이 올 것 같으면 차라리 점심을 거르는 것이 좋다. 3시쯤 되면 입이 심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선물로 들어온 쿠키나 초콜릿, 전병에 무심코 손을 내밀게 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이는 선물용 과자로 설탕과 밀가루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 하나하나에 산화 방지제를 넣고 포장하여 유통기한을 늘려놓았다. 이 때문에 공항이나 지하철 역사의 매점에 오랫동안 놓여있던 것이다. 이것을 꼭 지금 먹어야 하겠는가?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1만 원이 넘는 종합 쿠키를 자신이 먹으려고 사는가? 상자로 포장된 전병이나 모나카를 자신을 위해 사는가? 마카다미아가 들어있는 초콜릿 상자를 과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가? 편의점에서 파는 과자 회사의 초콜릿이나 봉지 과자를 1에서 2천 원을 주고 사는 일은 있어도 그런 것에 큰 돈을 지불할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즉, 원래 선물용 과자는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먹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손을 뻗어 살을 찌우고 만다. 그리고 곧바로 후회를 하면서 마사지 숍이나 스포츠 클럽에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살을 빼려고 한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나는 그런 과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어떤 맛인지는 궁금하긴 하다. 그 맛이 궁금할 때는 애써 참지 않고 입에 넣어본다. 2-3번 씹으면 이런 맛이구나. 그렇게 맛있지는 않네. 이 정도면 단무지가 더 낫겠네. 라고 생각한다. 그런 음식을 먹고 나서 노화하거나 살찌는 것은 바로 바보 같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로 가서 쓰레기통에 뱉어버린다. 나는 이것을 과자 시식이라고 부른다. 시식이나 시음이라고 하면 와인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와인을 마시면 취해서 맛도 모르게 된다. 그래서 소믈리에들은 와인을 입에 머금고 입안을 헹구듯이 맛과 향을 감정한 다음에 옆에 있는 그릇에 뱉는 것이다. 제철 채소나 생선은 놓아두면 금방 상해버린다. 이런 식재료들은 감사히 먹겠지만 산화 방지제가 들어있는 과자는 위에 담아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 드디어 저녁이 되었다. 당신의 배는 꼬르륵 꼬르륵 울리고 있는가? 어라? 아직도 울리지 않는가? 그렇다면 저녁 식사를 생략해도 좋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아무리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하며 울어도 먹을 것이 없었다. 고구마 덩굴이나 씨감자는 어느 쪽도 먹어 치워서는 안 되는 것들 등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다. 내가 어렸을 때도 식사란 그렇게 맛있는 것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뱃속에 집어넣어야 했다. 따라서 항상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울렸다. 17만 년이나 되는 인류의 역사는 가히 배고픔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꼬르륵 하고 배가 울리는 비밀과 그 효능. 배가 고프면 왜 꼬르륵 하고 울리는 것일까? 그 비밀과 효능에 대해 알아보자.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시작할 때의 첫 반응은 모틸린. 임신한 여성이 왜 입덧을 하는지 아는가? 우리의 입은 모든 음식물을 영양으로 흡수하는 일을 한다. 살짝 상하거나 떫어도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삼켜버린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임신 중에는 뱃속에 아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다. 태아는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만약 몸속으로 독이 들어오면 사산되거나 기형이 되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독이나 세균 같은 외부의 적에 대해 과잉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밥이나 생선에서 조금만 비릿한 맛이 나도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구역질을 하는 것이다. 평소 당신의 위는 늘 배고파 밥 줘라고 호소한다.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당신에게 공복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사람을 비롯해 모든 포유류의 소장 입구에는 음식물을 기다리는 센서가 있다. 당신이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장은 서둘러 모틸린, 아미노산 22개로 이루어진 펩티드 호르몬이라는 소화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 호르몬은 위를 수축시켜서 아직 윗속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음식물을 소장으로 보내려고 한다. 이를 공복기의 수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는 정체인 것이다. 기아 호르몬 그렐린의 등장. 자, 그럼 모틸린으로 위장을 쥐어짜도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은 어떻게 할까? 그렇다. 식사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공복을 깨달은 위장에서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렐린의 어원은 영어의 grow, 즉 성장을 뜻한다. 그렐린은 공복으로 자극을 받은 위 점막에서 분비된다. 이는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식욕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동시에 뇌하수체에 작용해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성장 호르몬의 다른 이름은 회춘 호르몬이다.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회춘 호르몬이 분비되어 당신은 점점 더 젊고 매력적으로 변해갈 것이다. 배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서둘러 식사를 하지 말고 잠시 동안 성장 호르몬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춘 효과를 즐겨보라. 자, 그래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즐겨보세요. 그거를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하시고 나 말고 옆 친구 또 옆 짝꿍 옆 사람에게 같이 함께 해보자고 권유해보세요. 그래서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꼬르륵 끄끄 꼬르륵 끄끄. 사람마다 소리가 좀 다를 거예요.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왜? 성장 호르몬, 즉 회춘 호르몬이 마음껏 내 몸에서 발산할 수 있도록 해서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를 즐기라는 말씀이죠. 체내 유전자의 회복이 시작된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는 한층 더 강력한 생명력이 용솟음친다. 그것의 실체는 시루트인 유전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해 식사량을 40% 줄이자 수명이 1.5배 늘어났다. 시루트인 유전자는 통칭 연명 유전자, 또 다른 명칭으로는 장수 유전자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공복이다. 뱃속이 꼬르륵 울리지 않는 한 이 유전자는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보물을 갖고도 썩히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하루 한 끼 식생활로 배에서 꼬르륵 하고 소리가 나도록 해보라. 그러면 이 시루트인 유전자가 체내의 유전자를 순식간에 스캔해서 손상 입은 곳을 회복시켜준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왜 질병에 걸렸을까요? 지나치게 많이 먹기 때문에 질병의 노출이 아주 확실한 거죠. 그런데 공복 상태에 있으면 시루트인 유전자가 체내의 유전자를 순식간에 스캔해서 손상 입은 곳을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노화든 암이든 그 원인은 유전자 이상이다. 이는 곧
하루 한 끼 식생활로 회추는 물론 암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거 의사들이 알면 극구 반대할 요소죠. 먹어, 많이 먹어. 먹고서 배 터지게 먹고서 병으로 와야지. 그래야지 내가 돈을 벌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방송되는 왜 이렇게 먹자 유튜브도 많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저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정말 생산적인 에너지들, 그것 말고도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자기도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 죽이는 도미노 효과. 근데 그거를 또 열광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몸을 혹사시킨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자본의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본의 노예에서 벗어나세요. 돈 때문에 자신의 몸을 망친다는 거는 정말 그건 너무나 끔찍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좋아하는 그 개그맨 중에 그 양반도 그 먹자 코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언제든 자본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죠. 알아차리고 또 그 알아차림을 알아차림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접목시켜서 자본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 애써 힘써야 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자본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럴 뻔했거든요.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공부가 진정한 공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내 몸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교육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공교육은 오히려 나를 망치고 나를 함부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곳이에요. 그거에 올인하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과 함께 교육한다는 말은 맞지 않고요.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저는 공교육에 대해서 절대로 잣대질을 하지 않습니다. 왜? 공교육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교육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너 몇 점 받았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교육에서의 점수 그리고 자신의 삶하고 결별할 수 있어요. 자기를 자기답게 사는데 결별할 수 있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공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공교육으로 아이들을 잣대질하지 않습니다. 왜요? 앞으로 얘네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지금의 공교육에서 하는 교육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지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력은요. 변화무쌍하게 그러니까 진리는요.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게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것만 안다면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거를 체득할 수 있고 체화할 수 있다면 그 친구는 반드시 어떤 세상의 도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노자 사상회였나요? 거기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최 선생님이 그 책으로 쓰신 글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요. 제대로. 근데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와 만나면요. 그게 병이 생겨요. 이거를 여러분이 체득해야 해요. 착한 호르몬이 지방을 연소시킨다. 배가 고픈데도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다. 뱃속에 축적되어 있던 내장 지방을 분해하여 영양으로 변환시킨다.
내장 지방은 원래 동면을 위해 모아둔 비상용 연료이다. 따라서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쉽게 연소되지 않는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 내에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당을 가장 먼저 소모시킨다. 그래서 운동을 한 후에는 저혈당이 되어 배가 고프고 음식물을 섭취하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슐린이 분비되어 거꾸로 내장 지방이 축적된다. 이런 식으로 비만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당연히 배가 고플 것이다. 그러면 내장 지방이 연소되어 가장 먼저 허리가 잘록해질 것이다. 제가 사실은 약간 운동 부족이에요, 사실은. 제가 걷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 일일식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운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그러셨잖아요. 걸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의 체내에 칼슘을 분비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걷기에 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어제도 낮이었거든요. 그래서 땡볕이었는데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많이 내 몸속에서 배출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기분도 좋고 상쾌하고 저녁에 제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제 낮에 충분히 걷고 그리고 땀을 배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서 잠도 잘 올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때 지방 세포로부터 기적의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것이 아디포넥틴이다. 앞서 지방이 연소할 때는 그을음이 생기며 그 그을음이 혈관의 내피세포에 손상을 입혀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는 법, 지방 속에서는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혈관 내부를 청소해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것이 바로 아디포넥틴이다. 하지만 이 호르몬이 아무리 좋은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고 내장 지방을 축적하면 더 이상 이래봤자 소용이 없네 하며 활동을 멈춰버린다. 이 때문에 비만인 사람의 아디포넥틴은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게 되고 점점 더 살이 찌게 된다. 하지만 당신이 하루 한 끼 식생활을 함으로써 살을 빼면 아디포넥틴은 점점 더 활성화된다. 그리고 혈관 내부도 깨끗이 청소가 되어 점점 더 젊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1.5배예요. 지은이가 이것에 대해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쓴 거겠죠. 당신이 하루 한 끼 식생활을 함으로써 살을 빼면 아디포넥틴은 점점 더 활성화된다. 그리고 혈관 내부도 깨끗이 청소가 되어 점점 더 젊어질 것이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셨을 때 쉽고 간단한 거를 찾지 마시고 일단 내 속에서 답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병원에 가는 거 쉽죠. 그죠? 왜냐하면 수술로 그냥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수술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고백했잖아요. 고해성사를 했어요. 본인이 점심을 많이 먹고 포만감인 상태에서 수술을 했을 때 너무 졸려워서 간호사한테 냉찜질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뭐 이랬다고 하잖아요. 병원에 내 몸을 맡기시기보다는 먼저 내 생활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커피를 언제 먹는지, 커피는 어떤 종류의 커피를 마시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그거를 먼저 수정하세요. 그 수정한 다음에 그 수정을 3개월 정도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내 생활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식의 흐름도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사고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또 이 부정적인 사고는 나로부터 올 수도 있고 제3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전이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그 사람한테도 얘기해주고 나 스스로에게도 얘기해주고 이런 아주 작은 소소한 것들이 쌓여서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낙서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표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게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해 주거든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외부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거를 꼭 마음속에 염두하셔서 내 삶의 패턴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담배를 핀다. 그러면 담배의 양을 내가 줄이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담배 피는 양을 체크하세요. 내가 만약에 10개 피를 핀다. 그러면 그럼 좋아. 이제부터는 9개 피를 피겠어. 이게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의 생활 패턴. 그러다 보면은 서서히 줄여가는 거예요. 왜? 안 좋은 걸 알면서, 그렇잖아요. 안 좋은 걸 알면서 한다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쉬워. 왜? 남의 탓을 하는 것은 쉬워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는 쉬워요. 왜냐면 나부터도 내 습관이라고 하는 건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30년, 40년, 50년, 60년이란 세월이 거듭돼서 나온 결과값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처럼 남도 힘든 거예요. 남의 습관을 타박하기보다는 일단은 나의 습관이 어떤 습관인지를 나를 관찰을 제대로 하면 그러면은 그 속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수정하기에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나를 제대로 아는 것, 나를 제대로 알면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가 됐든 대통령도 완벽할 수 없고요. 카톨릭의 누구죠? 그 교황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해요? 그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타인한테 잣대질할 일도 좀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세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자신의 약점, 자신의 취약한 점을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취약한 점도요. 내 모습이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요. 나의 부족한 걸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지 남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